어, 그동안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법이 이제 공포가 됐고 6개월에 걸쳐서 이제 8월 28일 날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위 법령 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초안은 어느 정도 마련이 돼서 행정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입법 예고하고 또 추가로 의견을 여쭙긴 할 텐데요. 오늘 주요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오신 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그 부분도 이제 지금 바로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은 입법 예고 기간에 반영한 걸로 해서 수정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산업계 의견을 많이 듣는 게 매우 중요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여기 계신 분들 꽤 많은 분들이 법이랑 시행령, 시행규칙에 참여를 하셔서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들으신 분도 계시긴 한데 처음 오시는 분도 있으니까 법이랑 시행령, 시행규칙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도는 이제 그러면 요거는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요지는 이제 이 세 개 법안이 통합이 돼서 총 7개장 38개, 39개 조항으로 구성이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여러 법이 이제 통합이 되다 보니까 약간 체계상 뭐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모호한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차후 계속 개정을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이렇게 법이 마련이 돼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지능법에서 이제 위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으로 넘어가는 게 있고 시행규칙으로 직접 위임한 것도 있고요. 시행령에서 다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거가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니면 이제 프린트된 것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노란색 시행령 안중에 이제 산업계 측면에서 바라보면 4조 실태조사, 5조 신고, 6조 전문력 양성, 그다음 8조 기술개발 촉진, 그다음에 13조의 가상영화 사업자에 대한 지원, 법에는 이제 산업에 대한 지원도 있는데요. 시행령 사업자의 지원이 있고 16조의 임시기준, 16, 17, 18조에서 임시기준, 그다음 19조의 분쟁 해결 절차의 마련이 아마 산업계에는 관심이 더 있으실 조항으로 보입니다. 시행령안 중에 이제 5조의 가상영화 플랫폼 사업 신고가 있고요. 19조의 분쟁 해결 절차에 마련이 있는데 이거는 다 가상영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 중에서 플랫폼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시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범위로만 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러면 이제 안 하면은 시장 진입을 못 하는 거냐, 진입 규제냐, 안 했을 때 과태료가 있는지 처벌 규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실 텐데 이 법은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다 없고요. 이제 신고를 하고 정보를 파악해서 정책을 만들고 지원 사업을 하겠다는 측면에서 어, 이제 대부분의 권고 아니면 요청 사항이지 안 했을 때 제재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율규제가 잘 되면 제재 규정 같은 것도 안 들어오지 않을까. 그게 안 되면 뭐 법이 또 들어오겠지만 저희가 잘하면 이런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칙 관련해서 2조에서 보실 거는 이제 가상융합 세계 메타버스 정의인데요. 어, 메타버스를 정의하는 거는 뭐 논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사회학적으로 정의하시는 분도 있고 기술적으로 정의하시는 분도 있고 법적으로 정의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 법에서는 지원 대상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보신 것처럼 가상걸 확장하거나 현실 공간과 혼합하여 이러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저 세 번째 줄에 가상의 공간이나 가상과 현실이 결합한 공간이라고 해서 뭐 어떤 분은 VR만 메타버스다, 뭐 AR도 메타버스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가상의 공간이나 가상과 현실이 결합된 공간이라고 해서 AR, VR, XR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게끔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기술적으로 기술 중립성 때문에 뭐 특정 기술을 언급하거나 그러진 않는 방식으로 규정을 했고요. 임시 기준이란 거는 전체 아래 이제 주요 사항 보시면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좀 수정이 됐는데요. 원래는 이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한데 없거나 아니면 아예 법령 같은 게 전혀 없어서 혼란이 있는 경우에도 어떤 기준을 세워서 저희가 산업의 어떤 진행의 방향성을 제시하자라는 건 취지였는데 아쉽게도 이제 법사위랑 이제 법원행정처에서 논의를 하다가 이게 이제 뭐 근거 없이 이제 시행규칙 이런 걸로 법령에 정할 거를 결정한다. 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가상융합 서비스 등의 출시 판매나 이용에 관한 법령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한 그러니까 법령은 있는데 명확하거나 적용 범위가 불분명한 거를 얘기하는 거지 아예 없는 경우에 새롭게 만드는 거는 좀 어렵게 이제 수정이 됐다는 점은 좀 아쉽지만 앞으로 이제 또 개정을 좀 하면서 넓혀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초안을 만들 때도 국회 권한을 침해해서 뭐 법규성이 있는 임시기준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또 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좀 수정이 됐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호에서 이제 기술 용어인데요. 가상위협 산업이란 가상위협 기술 또는 가상위협 세계 관련 서비스나 기기 상품 등 하고 이하 가상위협 서비스 등이라고 하는데 이 가상융합 서비스 등이라는 거는 가상융합 세계 관련 서비스나 기기 상품 등입니다. 가상융합 기술까지 포함한 개념이 아니고요. 가상융합 기술이라는 게 용어가 하나가 있는 거고 가상융합 세계 관련 서비스나 기기 상품 등이 앞으로 가상융합 서비스 등이라고 하겠다라고 이제 정의를 한 거라서 뒤에 법문을 보시면 가상융합 기술 또는 가상융합 서비스 등이라는 용어를 계속 씁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어떤 분들 어떤 조항에서는 가상융합 기술, 어떤 조항에서는 가상융합 서비스 등만 찍어서 이제 규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두 개가 이제 다른 개념이라는 거를 먼저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국어학적으로 쭉 읽다 보면은 가상융합 서비스 등이 가상융합 기술을 포함한 걸로 이제 오해하실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그 다음에 이해가 쉬워서 말씀드렸고요. 뭐 지금 국가의 책무 같은 경우 상생 협력과 조언을 발전해야 되고 특히 사항에서 중소기업의 수주기회가 증대등 노력해야 된다는 조항을 뒀습니다. 그래서 저번 회의 때 SKT나 대기업에서 저희 지원하는 건 없냐고 그러셨는데 당연히 지원 대상이고 다만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더 노력을 하라는 이제 취지고요. 공공데이터라 관련된 시책도 해야 되고요. 또 6항은 이제 이런 경우가 맞는 조항이 아닌데 다른 산업 간 융합을 통해서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가정의학 산업과 의료, 뭐 교육 이런 분야랑 융합을 이제 추진하는 것들 하고요. 지금 인공지능법도 항상 이게 문제였는데 우선 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다른 법률 관계에서는 원래 다른 법에 불구하고 이 법이 우선한다고 했는데 그 끝에 가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게 됐습니다. 추진 체계를 말씀드리면 이제 기본 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이 있는데요. 다른 법들 같은 경우는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가상유사산업기본법은 가상유사산업기본법은 기본 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차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여야 된다는 거는 매년 3년마다 하는 거고요. 3년마다 수립 시행할 수 있다는 거는 그 내용에 3년을 기준으로 하되 그 상황에 맞춰서 뭐 단축할 수도 있고 더 길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신축적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취지로 규정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3년마다 꼭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 소요가 많이 돼서 이런 걸 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취지고요. 그다음에 이 사망에서 4호 가상기업 진흥을 위한 규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저 윤리제도 분과도 이제 이쪽에 관련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기본 계획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정원준 박사님도 저 같이 했지만 규제 개선 로드맵 같은 거를 만들어서 뭐 2년, 2년, 2년에서 6년을 이제 앞서 내다보고 규제 개선하는 어떤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산업계 분들의 많은 아이디어나 의견을 좀 주셔야 그 관련된 규제를 찾고 개선에 착수를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 계획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뭐 중요한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 7조 8조 11페이지에 재원의 확보를 보정하고 실태 조사를 하는데요. 네, 실태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 개선 발굴에 관한 부분도 이제 실태 조사 대상이라는 걸 명확하게 규정을 했고요. 그 12페이지 보시면 여기서 이제 실태조사 대상을 이게 규정을 하고 시행령 4조에서 4조 1항에서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유합 사업자, 가상유합 사업 관련 기관 단체 협회, 가상유합 서비스 등 여기는 기술 안 하죠. 가상유합 서비스 등의 이용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4호에서 그 밖에 실태조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사업자 기관 단체 협회인데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 이제 1호, 2호, 3호는 이제 가상유합 산업과 관련된 직접 이해관계자들을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 4호는 융복합 대상이 되는 그 분야의 어떤 기관 단체 협회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제 메타버스 서비스를 이용한다. 그러면 이제 3호에 들어가지만 그 부모는 또 그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호에서 그 관련된 개인 그래서 그런 부모라든지 아니면 법정 대리라든지 교사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제 포함하기 위해서 인정하는 개인이라는 거를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이제 대상자고 이걸 규정한 이유는 이제 부가통신사업자 이제 실태조사 이런 거 할 때 왜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느냐 뭐 이런 좀 실무적인 문제점들이 있었다 그래서 대상자를 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사망 같은 경우는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자기 요구가 있으면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앞 페이지를 뭐 잠깐 뭐 보시면은 실태조사에
1항의 주어가 정부는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과기정통부 장관만 하는 게 아니고 문체부 장관도 이 법에 따라서 관련된 실태조사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요구하고 저기서 요구하면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과기정통부 장관 외에 관계중앙행정위원회 공동으로 이제 조사를 해서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사업자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해라라는 취지로 규정을 한 것이라는 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체계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상영업 산업 기반 조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업자분들의 의견을 많이 주실 부분도 있는 거고 또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시면 또 그냥 넘어가셔도 되긴 하는데 이게 원래 그 조성래 의원 안에서는 가상융합 사업자 신고였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저 뒤에 이제 원래는 조세 특례를 주는 조항이 있는데 특례를 주려면 대상자를 특정을 해야 되니까 가상융합 사업자를 여기서 정의를 하고 이런 신고를 한 자에게는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조세 특례를 주자라는 취지였는데 아무래도 조세 특례 조항 같은 거 주는 거는 좀 쉽지가 않아서 그 조항은 최종적으로는 이제 통과는 되진 않았고요. 이제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들만 이제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러면은 뭐 진입 규제에서 말하는 허가, 등록, 신고냐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데는 뭐 그 뭐 사실상 등록에 가까운 신고, 허가에 가까운 신고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자기완결적 신고입니다. 그래서 법률을 보시면 1항에 9조 1항에서 가상융합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는 자 중에서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신고해야 된다. 이런 경우를 받은 경우에 바로 이제 다음 날까지 신고 접수증을 발급해야 되고 필요한 거는 시행령 그다음에 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신고를 이 대상자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가상융합 사업자 중에서 이제 5조를 보시면 중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프로그램이 이에 준하는 전자 시스템을 통하여 가상융합 서비스 등의 제공 이용을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내가 내 그냥 직접 클라이언트 소비자를 위해서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서비스 등을 제공 이용을 매개하는 서비스죠. 말 그대로 플랫폼으로 이제 제안을 해서 이런 자라고 해서 위에는 가상융합 그 법에서는 가상영업 플랫폼 사업자라고만 간단하게 했는데 이제 그게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이제 좀 더 플랫폼에 저희가 생각하는 개념에 맞게끔 이제 풀어서 썼습니다. 로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그 그냥 회사 전체 매출액은 아니고요. 플랫폼을 통한 연 매출액 1억 원 이상인 경우, 플랫폼을 통한 연 거래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전년도 말 기준 직접 3개월 평균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를 해라. 범위가 너무 낮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말 그대로 그냥 자기완결적 신고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그냥 정보 제공용 음, 신고기 때문에 이게 그런 큰 뭐 부담이나 제재에 관련된 건 아니라서 기준은 낮게 잡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 분과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설립한 지 1년이 안 된 그런 경우 매출액이 연 매출액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자본금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했지만 뭐 그런 때까지 지금 다 신고를 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 하에 일단은 1년이 지나서 연 매출액이 나오거나 뭐 거래액이 얼마 이상이거나 활성 이용자 수가 이상인 경우로 좀 제한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분들의 의견이나 뭐 산업계 의견, 향후 의견을 좀 취합해서 바뀔 수는 뭐 있겠지만 저희가 일단 큰 틀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재정 취지 아래 보시면 그런 거 신고 대상을 명확하기 위한 정보 수집용 자족적 신고다. 그리고 바로 이제 접수증 제공을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으실 거다. 그 대부분 부가통신 사업자 신고를 하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좀 네.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는 플랫폼 등등의 어떤 서비스를 매개하는 자들이 네. 예를 들면 소프트 같은 플랫폼 사업자이냐 아니냐 네.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막 여기 이제 정의를 보시는 것처럼 그 서비스를 과정에서 저의 그냥 B2C 직접적인 B2C를 하기 위해서 이런 홈페이지나 플랫폼을 만든 거라면은 예, 플랫폼 개념에는 안 들어갈 것 같고요. 이제 그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제페토와 같이 뭐 CU라든지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그걸 중개 매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이제 플랫폼에 쓰니까 매우 좁힌 거죠, 지금.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 회사 직원들이 일할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어서 직원들 와서 이제 일한다. 그럼 플랫폼은 아닌 거죠. 네.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플랫폼은 그것까지 넓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 네, 그렇게까지 넓히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상유의 플랫폼 신고나 변경 신고는 이제 신고 서식은 이렇다. 뭐 이건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대표자 이런 거 바뀌면 변경 신고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업계에서도 관심 있게 하실 분이 이제 전문 인력 양성과 특성화 대학 등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법 10조 1항 보시면 정부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시책을 해야 되는데 전문 인력 양성 체계 구축, 우수 전문 인력의 양성, 특성화 대학원, 대학 부설 연구소의 지정 운영, 기술 인력의 재교육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하고 있고요. 정부는 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네, 소프트웨어 쪽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 인공지능도 하는 얘기지만 이제 전문 인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정책을 하고 지원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시행령 6조에서는 전문 인력 양성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해서 이거는 뭐 수험자가 중앙행정기관 장인데 역시 이것도 10조 1항을 보시면은 정부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하는데 그러면 각 부처에서 자기네 뭐 콘텐츠 관련이든 아니면 뭐 기기 관련이든 뭐 저희 뭐 플랫폼 관련이든 이런 이제 전문 인력 양성을 하려고 그럴 때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하게 되니까 그 수립하려고 할 때는 여러 부처가 의견을 들어서 뭐 불필요하게 중복되거나 그런 거를 이제 최대한 피하게끔 하기 위해서 의견을 듣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융복합이다 보니까 뭐 과기부, 뭐 문체부, 교육부 여러 부처가 타 분야에 관련돼서 영향을 미치는데 관련된 자료가 뭐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련 기관 단체 협회 및 가상기관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롬 개발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3호도 이제 추가된 건데 이제 해외 우수 전문 인력 발굴 유치에 관한 지원이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전문 인력 발굴의 뭐 지원이었는데 해외에 우수 전문 인력 그냥 전문 인력 아니고 우수 전문 인력이고 유치라는 것도 일부러 더 넣어서 해외에 있는 인력도 유치할 수 있게끔 관련 규정을 좀 세세하게 정비를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특성화 대학은 뭐 여기 근데 직접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이걸 통해서 지정을 통해서 전문 인력을 이렇게 발굴을 하고 육성을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그다음에 기술 개발의 촉진 18페이지고요. 법에서 뭐 관련 기술의 동향 수준 및 관련 제도 조사, 뭐 개발 시험 평가, 뭐 실용화, 그다음에 원활한 유통, 그밖에 필요한 사업을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계속 정부가 할 수 있도록 해서 각 부처에서 이 법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넓혀놨다는 점 말씀드리고 과기부는 당연히 이 규정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역시 또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고요. 뭐 지금 뭐 시행령 같은 경우는 여러분하고 직접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이항 같은 거는 그 중앙행정기관 장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획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관련 법령에 따른 전담기관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그래서 사업을 하는 거가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 관리 이제 과기부 같은 경우는 IITP겠죠. 그래서 그런 업무를 관련 법령에 따른 전담기관 그러니까 IITP라고 측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여러 부처에 따른 그리고 각각의 법령에 따른 전담기관이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른 전담기관을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일단 정리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법 제12조 13조 시행령 제9조의 표준화인데요. 뭐 이런 관련된 표준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 인지를 하실 것 같고 이 원래 법안 처음에 논의할 때는 인증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인증이 뭐 워낙 비판도 많고 그게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지금 인증 제도를 많이 없애는 경향이라서 그리고 콘텐츠에 대한 인증도 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일단 표준화 조항만 남겨뒀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특이한 거는 보통은 다른 데는 이제 가상유화 산업 진흥을 위한 표준화 사업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법에서 이미 13조에서 서비스 등에 관한 기술, 통신, 보안, 호환성, 상호 운영성 등과 관련된 표준화에서 그래서 법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규정을 해서 의지를 좀 강력하게 표현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13조 1항 3호에서 그밖에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이라서 매우 넓혀놨다는 점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시행령에서는 표준화의 지원에 관해서도 각종 뭐 비용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표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되니까 문제는 없을
현재는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밖에 이제 시행령에는 없지만 이제 법에서만 규정하고 있는 건 유무선망의 고도와 이건 허은호님 안에 김영식 의원 안에 있었던 건데 아무래도 뭐 5G를 넘어서 6G라고 이제 해서 이제 고용량, 초고속, 초지연, 초저지연 예,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유무선망의 고도화가 좀 필요하다는 점을 노력해야 된다는 이제 조항을 뒀고요. 그다음에 금융 투자나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과기부가 관련된 펀드도 지금 마련을 하고 있고 창업 및 민간 투자 지원도 역시 이제 펀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시행령을 별도로 두지는 않고요. 법에서 이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전담기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 직접 관련은 없을 건데 이제 전담기관에서 이런 업무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 22페이지 보시면은 이거 뭐 나이파뿐만 아니라 라파 여러 부서 여러 기관에서 기관은 중에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나이파 원은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여기 전문 인력 양성, 창업 지원, 뭐 발굴 제작 유통 활성화 지원, 이용 기회 확대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 그밖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전문 인력 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 기관도 전문 인력 양성을 살 수 있고요. 협회는 협회 조항에도 있는데 협회는 협회 차원에서 뭐 자율규제든 뭐 차원에서 전문 인력 양성을 하니까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같이 사업을 하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조항 23페이지 보시면 협회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법도 그렇고 메타버스 산업 발전 전략도 그렇고 큰 축이 민간 중심의 지속 가능한 산업 진흥이 첫 번째고 뭐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 지역 중심의 메타버스 산업 진흥인데요. 그 중에 이제 인간 중심의 산업 진흥 뭐 윤석열 정부 120대 과제도 그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큰 축을 이제 차지하는 게 이제 협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기관 사업자가 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요. 법인이고 협회는 이제 1호부터 7호에서 정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보시면 2호에서 27조에 따른 자율 규제, 제도 개선, 저희 윤리제도 국가에서 나오는 것들을 협회를 통해서 제도 개선을 또 할 수도 있고요. 전문 인력 양성을 할 수 있죠. 아까 전담기관도 있지만 협회 차원에서도 전담기관을 양성할 수 있고요. 이용자 보호, 지식재산권 보호, 규제 개선, 일괄 지원이나 창구 지원, 이거 실제로 창구 지금 운영을 협회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빨간색에 있는 것처럼 자율규제라고 되어 있고 이용자 보호도 자율규제에 들어가는 요소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자율규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자율규제를 위한 자율규제위원회도 지금 구축을 준비하고 있고 과기부 나이파 협회가 같이 자율규제 분과를 마련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매우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제 발표 끝나면 이제 손지원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해주실 부분이라서 매우 중요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령에 가시면은 뭐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설립에 관한 조항이고요. 시행령 뭐 11조 사항에서 이제 이 특이한 조항이라고 하면 기존에 설립된 사단법인이 인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8조 1항에 따라 인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KM메타 같은 경우는 민법에 따라서 과기부 인가를 받아 설립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법에 따른 협회로 바꿀 수 있게끔 하자는 규정을 훈시적인 규정이죠. 이거 없어도 할 수는 있는데 더 명확하게 근거 규정을 두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설립인가에 관해서는 뭐 과기부의 어떤 규칙에 따르는데 이거는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 가상이화 지원센터. 이제 뭐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이런 가상이화 지원센터와 같이 업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지원하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별로 이제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가상융합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요건을 갖추면 그 기관 단체 법인을 가상융합 사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27페이지 보시면 조건은 이제 3명 이상 상시 근로자가 있어야, 2명이 죄송합니다. 2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로 구성된 별도의 조직이 있어야 되고요. 3년 이상 종사자여야 되고요. 관련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거. 그래서 이제 뭐 너무 인력이나 어떤 시설 장비가 없는데 그냥 지정해가지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도록 하진 않고요. 2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구성된 별도의 조직을 갖추고 센터장도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갖추고 있고 또 필요한 시설 장비 특히 뭐
그 VR도 그렇지만 AR 관련해서도 이제 이런 시설 장비들이 많이 필요하실 텐데요. 이런 것들을 갖추도록 요청을 하고 이거 구체적인 공고를 할 때 기준을 세워서 이제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지정 기간은 3년이고요. 갱신하도록 했습니다. 네, 제가 2명인데 3명으로 해놔서 이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취소 이런 것들은 여러분하고 직접 관련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장 가상이화 산업진흥입니다. 이 부분 아까 전에 가상이화 사업자의 지원에 있어서 아마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했는데 이 법 20조는 사실 이 조항이 없어도 이런 관련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시혜적인 거고 친밀적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고요. 다른 조항을 넓게 해석하면 다 가능한데 다른 법들의 규정이 없다고 해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 입법자의 의사나 정부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가상이와 사업자에 대해서 이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 지원, 연구 개발 성과의 확산, 장비 시설 등의 공동 사용 이런 거 나중에 뭐 어떤 아까 지역별 센터에 있는 것도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업화 지원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해서 그 아래 보시면 자금 인력 기술 등의 정보 제공 상담도 하고요. 기업에 필요한 공간도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홍보 구매 촉진 판로 개척 등 유통 활성화에 관한 지원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추상적으로 적었는데 기업분들과 기관에서 이제 제시하신 이런 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분과 회의 과정에서 접수를 해서 반영을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른 조항에 명시적으로 있는 거 외에 저 앞에 이제 창업 지원이나 뭐 금융 지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거 빼고 혹시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원 사업이 있으면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겠다는 부분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시행령 부분에서 반영을 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조 2항에서 제가 이제 또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규정한 게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상이업자들 우선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나는 벤처 스타트업인데라고 하면 벤처 스타트업 벤특법을 보시면 벤처 스타트업 요건이 중소기업일 것이 일단 첫 번째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상이업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정을 간략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사업자 의견이 아까 신고나 뭐 여러 가지 의견도 있는데 이런 사업자의 지원 관련해서 혹시 뭐 현실적으로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그동안 실무상 담당자들도 좀 어려워했다, 좀 애매모호했다라는 것들을 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1페이지에 보면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보시면 이건 가상기업 산업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는 이제 사업자에 대해서 개별적인 지원이라면 그런 전체적인 산업에 대한 지원인데요. 뭐 연구 사업이라든지 뭐 제도 개선 사업이라든지 호환성 상운용성 확보 및 연계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존 서비스 등의 가상화 서비스 등으로의 전환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게끔 근거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이건 23조에 있는 우수기업 지원하고도 이제 관련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법 22조는 시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산업이 이제 초기 발전 단계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실효적인 수요를 좀 창출도 하고요. 마중물 역할도 좀 해야 되고 또 성공적인 산출물도 만들고 파급 효과를 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다른 법에도 많이 있는데요. 예, 그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도 일단 시행령 14조 2항을 보시면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어떤 장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기반 조성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명확히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근거로 시범 사업이 좀 공전되지 않고 실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저희가 조항을 만들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페이지에 가상기업 서비스 등 전환 우수기업 지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하고는 관련이 없을 수는 있는데요. 기존의 서비스 등을 가상기업 서비스 등으로의 전환한 기업들 중에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기업. 그래서 아래 재정 취지 보시면 그래서 가상기업 산업의 저변을 넓히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우수한 성과 하는 경우에는 포상도 하고요. 과기부 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 것들이 있으면 미리 공고하고 혜택을 줘서 계속 이 산업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서비스 보시면 기존 서비스 등을
가상화 서비스로 전환한 기업들이니까요. 서비스 기준을 하니까 여기 오신 사업자나 아니면 들으시는 사업자들 중에서 어, 기존 서비스, 가상화 서비스 아닌 거를 가상화 서비스 바꾸시면 또 대상이 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관련 없다는 조항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참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협력, 해외 진출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이제 중요한 조항이고 이제 워낙에 글로벌하게 되는 사업이니까 이제 이런 조항들을 다른 것들을 좀 고려해서 조항을 좋았다. 뭐 5에서 투자 유치도 지원을 하고요. 촉진하게 필요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5조에서 소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상력 기술 또는 가상의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뭐 대표 아시다시피 뭐 버추얼 싱가포르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서비스를 하는 것 연구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런 예타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사실 제가 초안 만들었을 때 이거보다 훨씬 자세하게 법을 했을 때 뭐 정말 예타라는 그런 용어까지 써서 그런 거 할 때 메타버스를 활용하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썼는데 너무 노골적이라고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만 일단 정리가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상이어서 영향평가인데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랑 이제 이름이 같아서 이제 이해를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법에서 보시면 어떤 대통령의 기관은 가상화학 기술 또는 가상화학 서비스 의 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 경우에 입찰 공고하기 전에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가상화학 사업 영향 평가를 해야 된다. 대통령의 정원은 가상화학 사업을 추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이제 시행령에서 그 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출자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라고 이제 어느 정도 범위를 좀 한정을 했습니다. 이걸 왜 그러냐면 한 2, 3년 전에 기억하시면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뭐 자체적으로 메타버스 서비스 한다 그러면서 뭐 각종 박물관 무슨 뭐 체험관 이래가지고 각자 그냥 만들고 관리 안 하고 뭐 기사 보면은 하루에 뭐 한 두세 명 갖고 뭐 이용자 이런 경우를 보면서 이제 좀 비판이 좀 많았거든요. 예산 낭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단 첫 번째 예산 낭비하지 말고 중복되는 사업에만 하지 말고 그다음에 민간 사업자들이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그걸 이용해서 하게 되면 유지 보수 비용도 좀 줄게 되고 그다음에 그 플랫폼에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그 회원가입이나 이런 거 없이 손쉽게 그 지자체가 만든 뭐 박물관이라든지 체험관에 갈 수 있으니까 이용자 확보에서도 유리하고 그러니까 최대한 민간의 서비스를 이용해라. 두 번째는 뭐 많은 것들이 이제 국가기관은 국가에서 너무 좋은 서비스를 무료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면 민간 시장이 발전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좀 고려해서 최대한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라라는 취지의 조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15조 2항을 보시면 영향평가를 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민간에서 운영하는 가상영화 서비스 등과 유사 중복성, 그 다음에 이용을 통한 목적 달성 가능성, 그 다음에 해당 사업의 공공성. 이거는 이제 1호, 2호와는 좀 다르지만 공공성이 너무 높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좀 민간 거를 안 할 수도 있겠죠. 그 어떤 기준이니까 1호, 2호, 3호라고 일단 규정을 해서 유사 중복하고 민간에서 그 서비스를 이용해도 목적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고 꼭 이거 단독 정부가 공공 서비스로만 해야 된다는 공공성 그게 높지 않다면 민간 서비스를 최대한 이용하라라는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각국 국가기관 등의 장의 이런 결과서를 작성해서 과기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되고요. 제출을 했는데 이제 장관이 봤을 때는 민간 시장의 침해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조치도 이제 일방적으로 요청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제도 초기다 보니까 일단 그 해당 국가기관의 장과 개선 조치에 대해 협의를 하고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치를 요청을 하도록 규정을 해야 됐고요. 그런 요청을 받으면 이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6항에서 이제 그 제외하는 사업 중에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분야와 관련된 사업은 이제 민간 거를 이제 꼭 이용하라고 강조하기는 좀 그래서 이거는 좀 제외를 했고요. 앞에 시범 사업으로 메타버스 구축해서 이제 시범 사업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이 경우에도 영향 평가 해야 되냐라는 이제 질문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명시적으로 22조에 따른 법 22조에 따른 시범 사업은 영향 평가 안 해도 된다. 본 사업이 아니니까요. 안 해도 된다라고 하고 이걸 바탕으로 본 사업하면 영향 평가 해야겠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상 사업 영향 평가를 실시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외를 해도 됐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가면은 실시한 거나 실시할 이렇게 뭐 시점상의 차이는 있는데요. 저희 뭐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당연히 소프트웨어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메타버스 사업과 이제 겹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이제 두 개의 평가를 해야 되냐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보다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 평가를 실시하면 생략할 수 있게끔 해서 사실상 1호, 2호, 3호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실시할 사업은 많이 거의 없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은 이제 크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밖에 이제 고시하는 사업은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부분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자율규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다음번에 현정 교수님 발표를 하실 텐데 행동강령 자율규제 추진하고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규약도 지금 초안이 만들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보신 것처럼 여러 유형이 있는데 이 법에서는 일단은 자발적 자율규제를 원칙적인 규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뭐 전문가분 다 아시겠지만 이 융복합되는 그 영역에 따라서 무조건 자발적 자율규제가 선이고 나머지 나쁘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 민간 중심의 자발적 자율규제를 이제 원칙으로 할 때 뭐 의료라든지 뭐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또 뭐 위임형일 수도 있고 승인력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그 영역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될 것이고 사항에서 정부는 규제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에서 특이한 거는 여러 분야와 융복합하기 때문에 해당 협회와 협력해서 자율규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의료다 그러면 의료 관련된 협단체와 같이 K메타가 같이 업무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임시 기준은 그다음부터는 그냥 절차니까 사실 이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전에 그 5호에서 보신 것처럼 법령이 있는 범위 내에서 애매할 때만 하는 걸로 안타깝게도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이제 절차를 마련했고 이제 이거 법이니까 특별한 부분은 아니고요. 처음 보시는 부분이 29조 2항을 보시면 임시 기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시 기준에 반하는 법이 제정될 수도 있죠. 아니면 범위를 축소하는 법이 제정될 수도 있고 임시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아서 아예 금지되는 법이 제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장은 임시기준에 관련된 재개정됨에 따라 임시기준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그러니까 뭐 유예 기간을 좀 길게 둔다거나 사업 전환을 이제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해서 임시기준에 따라서 사업을 하다가 못하게 됐을 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을 좀 두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임시기준 됐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법제화된다는 게 아니라는 점을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 조치를 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페이지 보시면 그 16조 시행령 16조 1항의 4호 임시기준과 관련된 법령이라고 그래서 끝에 있는데 이게 원래 예전 시행령 저희 처음 만들 때는 없었는데 이게 들어가는 이유가 법령이 있는 걸 전제로 지금 그 임시기준이 개정이 됐잖아요. 제정되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법령 꼭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왜 모호한지, 어떤 측면에서 모호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규정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두었고요. 샌드박스에서 이런 반려 조항이 없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필요성이 없으면 명백한 경우에나 금지하고 있으면 명백하면 사실 더 이상 임시기준 만들 거 없죠. 이거는 특례를 줘야 되는 거니까 금지하고 있으면 명백한 경우에는 샌드박스로 가야죠. 특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특례 조항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제외를 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쭉 넘어가시고 43페이지에 보시는 이용자 보호 쪽으로 가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쭉 설명을 하시고 31페이지 보시면 31조를 보시면 43페이지 31조 사망의 매출액 등 이러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가상유업 플랫폼 사업자는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됩니다. 이게 보시면 관련된 이용자와 가상유업 플랫폼 사업자 사이, 이용자들 사이, 그래서 B2C, C2C인데 이게 아시다시피 B2C, C2C가 그 가상유업 세계에서는 되게 금액도 적은데 동종 유사한 과제들 그 분쟁이 많거든요. 이런 거는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 ADR, 그러니까 대체적 대안적 분쟁 해결 절차를 이용하는 게 좋기 때문에 조정이나 중재를 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서 이제 사망을 두었고 뒤에 시행령 보시면 앞에서 보시는 신고에 딱 10배씩으로 일단 했습니다. 연 매출액 10억 원 이상인 경우, 연 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 이용자 수가 10,000명 이상인 경우. 그래서 어느 이상이 돼야 분쟁도 생기고 이제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규정을 했고요. 2항에서 27조에 따른 자율규제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협회에서 자율규제 기반으로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이 분쟁 절차 마련하는 비용이나 인력도 상당한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율규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 조항과 입법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뭐 예, 궁금한 부분이나 아니면은 수정을 했으면 하는 부분, 산업계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뭐 지금 말씀해 주셔도 되고 나중에 이제 메일이나 뭐 연락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 최종적으로 이제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그냥 계속 이어서? 5분만 쉴까요? 네. 더워서. 네, 말씀하신 네. 네. 5분만 쉬고. 네. 네,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3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임시 기준은 임시허가를 염두에 두고 만드신 처음에 아니 그러진 않았고요. 뭐 애초에 샌드박스를 잘 들리시겠죠? 안 들리시면 네, 뭐 다른 톡 없는 거 보니까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들립니다. 네, 네. 예,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 법전원 선지원입니다. 예, 저는 오늘 그 자율규제 유형 및 사례와 메타버스 자율규제의 함의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송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법률상 자율규제에 대한 그 근거 규정이 이제 들어왔고, 또 말씀하신 대로 자율규제 분과가 또 따로 운영 중에 있고, 그 자율규제 분과에서 아까 그 29조 상의 그 자율 규약은 지금 초안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아직 이제 자율규제 분과가 운영을 시작했고 그 초안 마련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메타버스라는 산업 영역에서 자율규제 어떤 형태와 방식의 자율규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뭐 제가 이제 여기서 뭐 그 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자율규제 유형들을 이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뭐 적절한 유형들을 이제 선택해서 메타버스 자율규제 좀 함의를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과거에 이제 제가 그 자율규제 관련해서 조금 이제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그 국내외 사례들을 조사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그 자료 양이 많아서 방금도 걱정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좀 유형별로 하나씩 그 사례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또 이제 아마 이제 자료가 배포가 됐을 것 같아서 이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규제 일반론 관련해서는 이제 전통적인 그 규제 목적을 좀 이제 준수하는데 규제 목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가장 효율적이고 이제 조금 그 사회경제적 편익에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규제 방법론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율규제라는 방법론이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규제라고 할 수가 없고 이제 규제는 맞는데 규제는 사회 구성원들이 이제 합의한 어떤 가치를 그 수범자들에게 요구를 하는 것인데요. 그 방법이 이제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시장에서 작동하는 어떤 시장에서의 강제력에 의존을 해서 규제를 하는 것을 이제 자율규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자율규제라고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많이 받는 오해가 그럼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이제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또 자율규제는 약간 자율규제라는 제목은 달고 있지만 그것을 또 정부에서 많이 관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인식은 사실 다 옳지 않은 것 같고 이제 구성원들이 수범자들이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뭐 평판이라는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그 공동체 전체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과정이 자율규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 일반적인 내용들은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전통적인 규제는 이른바 탑다운 규제라고 합니다. 그게 입법자가 이제 규제를 마련하고 행정 주체가 집행을 하는데, 그 집행을 할 때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벌칙이라든가 또 대집행이라든가 이런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인데요. 탑다운 방식 규제와는 달리 자율규제, 예, 그리고 아까 뭐 규제 완화 이런 것들과도 차이가 있고, 이런 것과는 달리 자율규제는 뭐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적 자체에 대해서 일정한 규범의 이제 프레임워크는 국가가 제시할 수는 있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관철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자율성을 중시하고 시장 행위자들에게 맡기고, 그 벌칙이라는 것이 국가가 하는 것처럼 탑다운 그 규제에서 국가가 뭐 과징금을 부과한다거나 뭐 영업 정지를 한다거나 이런 행정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이용자들이 자율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을 배제한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방식이 자율규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어떤 영역에서 자율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가를 생각해 보면, 이제 제가 과거 연구에서 몇 가지 그 자율규제 적용에 적합한 특징을 가지는 분야들을 한번 추출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리스크가 좀 구체적으로 이미 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때 구체적인 리스크가 도출되는 분야는 법률을 통해서 그 리스크를 그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을 규정을 해놓고 법률에서 어떤 제재 수단을 정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아직 구체적이지 않고 뭔가 리스크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추상적이다라고 하는 분야는 좀 자율성을 시장에 부여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민간 주도의 기술 발전이 좀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분야 역시 탑다운 방식 규제보다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고, 또 정보 비대칭이 있는 분야, 즉 규제권자가 해당 뭐 기술의 복잡성이라든가 또 시장 구조의 복잡성 이런 것들로 기인해서 규제권자가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를 때, 혹은 해당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그 규제권자에게,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게 규제를 맡기는 것보다 국가에게 규제를 맡겼을 때 자칫하면 뭔가 잘못된 규제를 할 수도 있고 과도한 규제를 할 수도 있고, 또 효과성이 없는 규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들에게 또 보다 지식과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자율성 보장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가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이제 주로 콘텐츠 분야가 그렇습니다. 언론의 자유라든가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되는 영역에서는 국가는 한 발 물러서서 봐야 되는 것이고, 자율성 보장 자체가 하나의 헌법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자율 규제가 적합하고요. 그다음에 또 시장의 민감도가 큰 영역, 즉 뭔가 사업자가 어떤 가치를 준수하지 않으면 막 갑자기 그 굉장히 강력하게 불매운동이 일어난다던가 그 소비자들의 반감이 커지는, 그러니까 적극적인 이용자 계층이 있는 그런 영역 같은 경우에 좀 자율규제가 적합한 영역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예, 너무 커서 예. 예, 그럼 이제 자율규제의 주요 유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송 변호사님 발표 자료에도 이제 비슷한 내용, 그 규범적 체계에 따른 분류는 이제 줄리아 블랙이라는 학자가 이미 1996년에 아주 이제 자율규제 논의의 초기에 이런 분류가 확립돼 있어서 우리나라 학자들도 대부분의 자율규제 연구자들이 그 자율규제 연구의 이제 초기 모델로 이제 삼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위임된 자율규제라는 것은 이제 공적 주체가 어떤 프레임워크를 설정하고 이제 시장 행위자에게 어떤 좀 집행을 분담시키는 형태를 얘기하고, 승인된 자율규제라는 것은 자율규제 어떤 뭐 협회를 지정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공적 주체가 국가가 어떤 시장 행위자 단체에게 규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을 얘기하고요. 강제된 자율규제 내지는 또뭐 위하적 자율규제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자율규제를 하지 않으면 규제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좀 이런 그 불안감이 있을 때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시장행위자들이 자율규제를 형성하는 것을 얘기하고, 이제 자발적 자율규제라는 것은 신산업 영역에서
공적 주체가 애초에 이제 규제가 없던 영역에서 시장 행위자들이 그래도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포착을 하고 자생적으로 규제 체계를 이제 형성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규범적 체계에 따른 이제 분류는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바라볼 자율규제의 유형들을 바라볼 수 있지만 또 좀 실증적으로 봤을 때 이것들이 중첩되기도 하고 좀 모호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여러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율규제 유형 범주를 제가 나름대로 좀 만들어 나눠봤습니다. 일단은 조직 형태별로 한번 살펴보면은 위원회 그러니까 내부의 위원회를 만드는 형태가 있고 또 외부의 이제 협의체를 만드는 기업들 간의 협의체를 만드는 이 두 가지 형태로 또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부의 이제 피규제자 기업 내부에 그 경영자와 독립해서 감시기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하나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보다 더 많은 것은 일정 그 시장에서 일정 영역에서 이제 일단 기업들이 이제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이런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현 방식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자치 규범을 만드는 것이 있을 수 있겠고요. 자치 규범 내에 이제 규칙 미준수에 대해서 회원 자격을 일정 기간 박탈한다거나 하는 이런 벌칙 사항도 포함시킬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일정 이제 기준을 충족한다거나 규율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이제 시장 행위자들에게 맡겨놓고 뭔가 이것을 자율적 인증해서 어떤 기업이 이제 제대로 자율규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인증함으로써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기업의 시장에서의 평판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방법 자율인증형으로도 자율규제를 실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직 형태별로 분류를 하거나 이제 실현 방식별로 분류를 하는 것이 이제 교차가 되겠죠. 그리고 또 이런 이제 분류가 또 동시에 뭐 위원회형을 취하면서 자치규범도 만들고 뭐 자율 인증도 하는 이런 방식도 다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규제 대상별로도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플랫폼 관련해서 이제 만약에 이제 플랫폼이 규제권자이자 규제 수범자가 되는 경우에 플랫폼과 관계를 맺는 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플랫폼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메타버스 사업 영역에서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규제가 있을 수 있고 사업자 스스로를 대상으로 하는 자율규제가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씩 사례를 살펴보면요. 이제 좀 이렇게 수량이 많기 때문에 유형별로 하나씩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구 페이스북 메타가 몇 년 전부터 오버사이트 보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내부 감시형 자율규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메타의 자율규제는 콘텐츠에 대한 그 자율규제입니다. 콘텐츠에 대해서 독립적인 위원회가 콘텐츠 관리에 대해서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경영진들이 이에 대한 그 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는 그런 형태고요. 그 밖에도 이제 콘텐츠 정책에 대해서 이제 좀 정책적인 권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의 그 오버사이트 보드 같은 경우가 위원회형이기도 하지만 앞에서 또 줄리아 블랙의 분류에 따르면 약간 강제된 자율규제의 성격과 자발적 자율규제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걸 할 걸 그랬네요. 뭐 메타 외에도 우리나라에도 배달의 민족이 이제 리뷰 관리 정책을 이렇게 자율규제 방식으로 내부 위원회를 이제, 설립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위원회형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그 실효성을 갖기 위한 조건이 이 자율규제를 하는 게 시장에서 이제 유리하다라는 것을 이제 기업들이 인식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이런 감시 체계가 좀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겠고 운영 결과 같은 것들이 공개가 돼야겠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 내부 위원회에게 좀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기업 내부에서 재정적,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이 위원회 구성원을 회사 경영진들이 좀 이제 간섭하기 어려운 좀 이제 그 기업 내부에서 약간의 이제 지위가 있는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협의 체험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분야에서 이제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뭐 영국의 인터넷 감시기구도 이제 오래된 그런 협의체고 독일의 이제 FSM이라고 멀티미디어 그 사업자들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자율 규제를 하는 이런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FSF도 그렇고요. 언론평의회도 그렇고 이제 예, 한국 모델을 말씀드리려고 외국 모델들은 이렇게 생략을 했습니다. 이 협의체형 미디어 분야에서의 협의체형의 대표적인 그 자율규제 사례가 잘 알고 계시는 이제 키소입니다. 이 한국 인터넷 자율정책기구고요. 주요 인터넷 기업들이 이제 출자를 해서 자발적 자율규제 형식으로 이제 출범을 했는데 지금 정보통신망법에 아까 사실 우리 메타버스법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망법상 자율규제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 근거 규정을 보고 이 키소를 보면 정보통신망법의 근거에서 키소가 설립됐구나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사실은 이 키소가 먼저 설립이 되고 이 정보통신망법상의 자율규제는 키소와는 별개로 또 네, 그러니까 이제 사후적으로 연결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자발적으로 생긴 자율규제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콘텐츠 관리하고 여러 가지 인터넷 관련 정책 연구에 대한 기능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미디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율성 자체를 부여하는 것이 좀 헌법적 가치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콘텐츠의 유해성이나 불법성의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이미 기준이 있고요. 아까 독일의 FSF나 FSM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청소년 미디어 보호 국가협약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주별로 그 주법을 어떻게 규정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기준들을 주 정부들이 합의한 그 규범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기준들은 존재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기준을 어떻게 관철을 하고 준수를 할 것인지를 미디어 분야 사업자들이 이제 협의체를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집행하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이제 이런 협의체 모델의 약간 뭐 문제점이랄까 협의체 모델에서 필요한 것은 그 협의체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그 협의체에 아니 누가 이런 집행 권한을 부여했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적인 법 집행을 자율협의체 기업들의 협의체가 대행한다는 점에서 이제 민주적 정당성이 필요한데 그 민주적 정당성은 협의체에 참여할 때 이런 합의 같은 것들로 합의 같은 것들을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민주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또 자율규제 시행의 과정에서 협의체의 활동에 대해서 또 지속적으로 회원사들뿐만 아니라 또 이용자 차원에서의 감시와 피드백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광고 분야 같은 경우에 아까 자발적 자율규제이기도 하고 이게 이 디지털 광고 연합에서 하고 있는 그 광고 컨텐츠에 대한 자율규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증형 자율규제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기 그 중간에 보면은 이 파란색 삼각형이 있죠. 아마 이렇게 인터넷 그 컨텐츠들을 보시면서 광고에 조그맣게 이 파란색 삼각형이 달려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그 보실 때는 인식을 못 하셨겠지만 지금 이걸 보시면은 그 대부분의 광고 이렇게 이제 팝업 광고 같은 것에 이 파란색 삼각형이 달려 있는 것을 보실 텐데요. 이 디지털 광고 연합 DAA에서 이 광고 콘텐츠는 자체적인 이 디지털 광고 연합이 정한 컨텐츠의 그 광고의 유해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라는 표시가 이 파란색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그 이용자들이 이 파란색 삼각형을 보면은 좀 안심하고 이 광고는 이상한 광고가 아니라 그 정상적인 광고다라고 안심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이제 게임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급 분류를 위한 자율규제인데 이것도 자발적 자율규제이기도 하지만 약간은 위하적 자율규제, 강제적 자율규제의 성격도 가지는 것이 사실 이제 게임 분야에서 가장 이제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계층은 학부모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서 그 게임 분야의 이제 자체 등급 위원회가 설립되게 된 계기가 학부모 단체들이
게임을 규제해야 된다라는 이제 목소리를 막 내기 시작하니까 그럼 규제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기업들이 그 비디오 게임 사업자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자체 등급 분류를 하고 소비자 특히 학부모들에게 게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선제적으로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것이 이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게임 분야에 대해서 그 이제 등급 분류를 하는데 이제 자체 등급 분류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건 뭐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만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 우리나라의 게임과 또 이제 OTT 같은 경우에 자체 등급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좀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좀 그런 구조가 아닌가라고 이제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게임 분야의 자율 등급 분류 자체가 이제 시장에서의 필요성에 따라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이고 이게 이제 학부모들의 좀 평판을 얻어서 자율규제를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자율규제를 잘 준수하면은 시장에서 인센티브를 갖게 되겠구나라고 라는 이런 인식이 넓어진다면 실효성이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용자 참여 같은 것들이 또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게임 분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용자와 또 학부모와의 이해관계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 조정 같은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관이 합동으로 협의체를 만드는 경우도 이제 아주 이제 많은 경우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AI 분야 같은 경우에 그렇고요. 아마 이제 이 메타버스 분야에서도 좀 이제 민관 합동 협의체가 협의체 형태가 생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FDI라는 조직을 이제 만들었다가 사실은 예산 문제로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구 인터넷 권리 포럼을 하나의 사례로 제시를 했고요. 이건 일반적인 협의체형의 정부 공적 주체도 참여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게 자칫 잘못하면 민관 합동 협의체의 탈을 쓰고 이제 공적 주체의 의사가 그대로 좀 관철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말 그 민간의 이런 의사가 반영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정 이제 목적에 대해서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가 이제 그런 사례입니다. 근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는 줄리아 블랙의 분류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승인적 자율규제에 해당하는 분류인데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업종별 협단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자율규제단체로 지정을 하고 그 단체에게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이제 부여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운영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또 자율 규제냐 혹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구체적인 규제 법률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이제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것에 불과하냐 또 이런 좀 중간 영역에 있는 모호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형태의 어떤 목적, 개인정보 보호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어떤 목적을 이제 추구하기 위한 자율규제 구조를 만들 때는 자율규약을 합의하고 이제 또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동규제라는 개념은 이제 유럽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도입하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런데 그냥 실증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에어비앤비라는 이제 공유 숙박 플랫폼하고 암스테르담시 이제 과거에는 암스테르담시가 이제 처음으로 에어비앤비와 이런 협약을 체결했지만 지금은 유럽 각 그 관광 도시들이 이제 비슷한 유형의 공동체 협약을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각 시 조례로 숙박업소가 지켜야 하는 그러니까 이제 숙박업소가 아니라 그 공유 숙박을 제공하는 가맹자들이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이제 제시를 하면서 각 시 조례로 제시를 하고 있지만 각 시에서 에어비앤비 플랫폼 안에서 활동을 하는 그 호스트들을 일일이 다 감시하고 그 호스트들한테 뭐 과태료를 물린다거나 벌금을 물린다거나 해도 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 집행을 에어비앤비한테 감시와 집행을 에어비앤비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비앤비가 그 안에 그 내부 플랫폼 내부에 갖고 있는 자신들의 시스템을 통해서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을 하고, 호스트들 입장에서는 가장 무서운 것이 에어비앤비의 회원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위반 행위가 있을 때 이제 그 에어비앤비가 그런 방식으로 호스트를 퇴출하는 방식으로 좀 제재를 하는 이제 그런 유형의 자율 규제의 일종이 공동 규제 또는 이걸 이제 독일식으로는 규제된 자율 규제라고도 합니다. 네, 이런 유형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을 살펴봤는데 자율규제가 좀 실질적인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일단은 자율규제에 참여하는 관계인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그 관계인들 사이에 이해관계 조정 가능성이 좀 존재를 해야 됩니다. 아까 게임도 말씀드렸는데 게임이 이제 그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좀 다른 일반적인 모델들보다 이해관계자들의 그 꼭지점들이 더 다변화돼 있는 그런 유형인데 그렇게 여러 그 다변화된 이해관계자들을 좀 그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고, 이제 맥락의 준수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주 아웃라이 아까 이제 에어비앤비 사례 같은 경우에 이제 공유 숙박을 제공을 하면서 호스트가 그 숙박 제공하는 행위 중에서 어떤 위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에어비앤비 자체가 자체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호스트가 도박장으로 막 그 숙소를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이 자유규제라는 이 맥락을 벗어난 거죠. 예, 그때는 이미 이제 다른 그 범죄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자유규제의 준수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이제 그 프레임워크가 이제 추구하는 그 목적 안에서 또 이루어져야겠고요. 이해관계 당사자 참여 가능성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또 자율규제 체계의 안전성과 경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규범의 틀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은 아무런 그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으면 또 자율규제가 이제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법적 민주적 정당성과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제 정보통신망법이라든가 오늘 살펴본 메타버스 법처럼 이제 자율규제를 국가가 보장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적극적이고 민감한 시장의 반응입니다. 이제 이용자들이 자율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그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철퇴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제가 우리나라에서의 이제 자율규제 유형 중에서 제일 작동이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한 게 앞에 그냥 이제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게임 정책 자율 기구가 하는 그 게임에서의 이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그 확률 공개 이런 이 모델이 있었는데요. 자율규제로 잘 작동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그 잘 작동이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바로 게임 유저들이 그 확률형 아이템을 사는 유저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 지속 홈페이지에 위반 사업자가 이제 게시가 되면은 사실 위반 사업자들 중에 작은 회사들은 여기 그 위반 사업자 목록에 올라가면은 거의 회사가 망할 정도로 이렇게 그 자율규제가 잘 되고 있었고, 자율규제 준수율이 뭐 99%가 넘는 정도에 이르렀었는데, 이게 자율규제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게임산업법에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법률화를 시켜가지고 이게 이제 지금은 자율규제가 아니라 이제 법적인 규제로 전환이 돼버렸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이 규제 환경에서의 또 아이러니이기도 한데, 이 메타버스 자율규제 같은 경우에 너무 작동이 잘 되면 그 내용 그대로 또 법적인 규제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제 경계해야 되는 이제 그런 모습, 특히 이제 그 공적 주체가 규제권자 측에서 경계해야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이제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제가 그냥 이제 네이밍을 규제 플랫폼화 이런 식으로 붙여봤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하나의 이제 원칙들을 제시하는 이제 프레임워크를 조성을 하고 그 안에서 그 개별적인 이제 세부 내용들로 이제 발전해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계인 모두의 참여를 제도화한 거버넌스를 모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메타버스 자율 규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메타버스가 그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만 메타버스 산업 이렇게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유형의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고 그러니까 다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메타버스라고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메타버스 산업이라는 이제 범주 내에서도 각각의 또 산업 영역에 따라서 이제 그 특성별로 자유 규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느 범위에서 할 것인지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들은 자유 규제 대상으로 적절한 것이 일단은 이제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성 자체가 하나의 이제 가치가 되는 콘텐츠 위주의 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향후에 이제 발전을 위한 동력이 필요한 산업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규제권자가 과연 이 산업 모델에 대해서 규제를 제대로 할 만큼 잘 알고 있을지 이제 그것도 의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의 민감도 역시 게임 산업과 마찬가지로 이제 상당히 게임뿐만 아니라 또 민감도가 큰 영역이 이제 교육 영역인데 또 메타버스 교육 컨텐츠 같은 것들도 학부모들의 민감도가 굉장히 큰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자율 준수 차원의 이제 교범적 접근보다는 이제 산업 발전과 리스크 방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어떤 구조를 모색하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자율규제 이미 초안이 나온 자율규제 규약 17조 이하에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를 설치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역할은 이제 좀 더 실질화하고 자율규제위원회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규제 플랫폼 역할을 이제 할 수 있겠고요. 근데 각 영역에서 좀 실질화하고 구체적인 각각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별로 또 목적별로 실질화하고 구체적인 그 쟁점별 접근 구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예컨대 콘텐츠 관리를 위한 모델을 따로, 그리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모델을 따로, 분쟁 해결을 위한 모델을 따로 이렇게 별도의 구체적인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좀 더 실효적인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일단은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겠고 세부 규제 기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통해서